안녕하세요. 영저격수다의 여명입니다. 오늘은 사정상 고정 패널 한 분이 못 오셔서 이번 주에 게스트를 모셨어요.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재학 중인 오종택이라고 합니다.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젊은 피예요. 가장 어린 몇 살이시죠? 저는 95년생이고 만으로 21세입니다. 부럽네요. 새해도 밝고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은 가장 핫했던 이슈죠. 12월 28일에 한일 간 위안부 국적 협상을 봤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 최초의 사과,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 그런 합의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반발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대협의 거센 반발, 그리고 야당의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굴욕 외교다, 굴욕 협상이다 라는 반발이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 한번 보석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게 100%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이제 주목하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지금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소녀상을 일단 철거하겠다. 근데 전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국 정부도 가능한 이제 대응 방향에 따라서 차후에 일본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맞춰서 그에 맞춰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명시를 하긴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아쉽긴 하고, 앞으로 또 이제 그 일본 측 표명상을 보면 이제 한번 이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불가역적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온 협정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합의문이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엔 인권위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건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일단 이게 일어난 건 사실이죠. 이런 위안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일 일제강점기 때 제국주의적인 착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학생했을 때 이 관련자들이 다 사망했고, 그다음 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이렇게 종택 씨도 말을 했고 방금 보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폐한다는 것이랑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제 앞으로 회담에 있어서 일본 측과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사실은 어떠한 정부도 일본 정부 측면의 사과와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회담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은 감정적 적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일본과 관련된 것은 나쁘다고 인식을 하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 하고, 또 친일 프레임이 쓰이면은 너도 나도 다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이제 국민들의 의식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대국적으로 좀 대승적으로 바라볼 차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워요. 예, 저희 좀 국민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한이 서려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사안이기도 한데, 이걸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도 지금 아베 정권이 되게 상당히 극우적인 내각이 아니었습니까? 네, 극우적이죠. 극우적인 내각인데 거기서도 많이 양보를 했다는 건 저희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보라는 제스처가 있었을 건데, 그 제스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또 향후 또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연 이거를 또 완전 잘했다고 바라봐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국민적인 의구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것도 저만의 음모론이긴 한데요. 일본 아베 정권의 핵심
핵심 성향이 바로 극우예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문제들, 뭐 경제 문제 혹은 뭐 통합되지 않고 있는 국론 이런 것들을 뭐 하나 모으는데 가장 큰 도구가 바로 내셔널리즘이잖아요. 민족주의. 네, 민족주의. 거죠? 어느 정권 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본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내셔널리즘인데 어느 막 친한적인 정권도 하지 않았던 사과와 책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외교적으로 밝힐 수 없는 손해를 우리나라가 입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입을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좀 음모론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문제가 역사는 역사로 풀어야 되고 역사학자들끼리 풀어야 하는데 이걸 정치로 자꾸 가져가려고 한다. 가져옴으로써 뭔가 사회적 비용을 외교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 보통 이런 것들은 보통 역사학자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국민의 분노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의 이런 표를 의식한 행보가 객관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인식이 저도 지금 말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본, 특히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일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렇게 증오를 낳고 있는지. 악역이죠. 네, 대학생 측면에서 가장 대학생다운 나이니까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 어때요? 일본에 대한 인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보통 뭐 관광지로서나 아니면 그런 일본은 굉장히 최고의 일본이긴 하죠. 근데 뭐 역시나 우리 우리 지금 소재처럼 아베 정권의 일본은 아무래도 거의 북한에 가까운 적국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대학생들 감정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게 그런 게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권, 일본 정권은 나쁜데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가서 이렇게 뭐 놀고 또 도쿄 방문하고 오사카 가고 그런 거 되게 또 즐겨 하는 편이잖아요. 또 지금 싸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또 이렇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이율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렇게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야말로 정말 일본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하이테크 펜도 안 썼어요. 이게 하이테크 뭐 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죠. 네. 누구나 갖고 있고 사치품 중에 하나죠. 이 아인 지우개는 우리나라 네. 건가? 잘 아인 모르겠는데? 그 몸을 잘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한 20살, 제가 20살 때쯤에 되게 급속도로 많아진 유니클로 이것도 안 입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일본의 극우 정권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었는데 저는 키티도 그렇고 네. 예, 말 많았잖아요. 안 입었는데 저는 외교 문제랑 경제 문제랑 또 감정적으로 싫은 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도 해봤고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라라는 1인 시위도 해봤고 일본은 감정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필요하지 않죠. 물론 사실관계와 책임을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되게 그 이상으로 증오의 감정들이 외교 영역까지 끌어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명님 말씀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큰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렇죠. 물론 저희끼리 풀어나가야 될 문제 맞아요. 맞는데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예.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하면 상생을 하면서 또 서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런 역사적인 인식도 좀 화해 제스처를 좀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문화적인 것들에서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감정적인 적국, 라이벌 있잖아요. 뭐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싫은 감정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대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말은 조심스럽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협 출신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정부에게 돈을 받는 위안부는 환양연이다. 라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쓰기 힘들죠. 네, 마치 그 마크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이 독도 지킴이라는 다분히 민족적인 그런 직업 뒤에 숨어서 종북행위를 했듯이 이 정대협의 실체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뭐 지금 윤미향 대표의 남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간첩 혐의로. 남매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빵을 사다 오셨어요. 망이라 표현 조금. 그런가요? 넘어가. 네, 그래서 이 정대협 운영진들이 386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상당히 반대한민국적인 반미적인 그런 운동들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거죠. 아, 맞죠. 이분들의 행적은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되게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외교적으로 성공적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 내부에 이제 숨어 있는 몇 개의 이렇게 좀 속속들이 좀 존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차후 또 지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볼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바람직한 태도인데 사실은 여전히 지금 보면은 여기도 있겠잖아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이게 속속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민당. 다들 뭐 굴욕 협상 전면 무효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또 반정부 시위로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또 이 한대련 계열 좌파 대학생 단체를 분류되는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도 했고요.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기회로 좀 이렇게 민족적인 구호를 이용하는 사람들 실체를 드러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분들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분노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노를만 하는 인식이 과연 역사를 바라보는데 객관적일 수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은 좋아요. 이제 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민주적으로 외칠 수 있고 그 말이 이제 본인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나와서 집회하고 시위할 수 있죠. 네, 필드백이 될 수도 있죠. 이 메커니즘이 너무 똑같아 항상. 뭐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촉발을 시키고 결국에는 반정부 시위. 그리고 네. 이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네.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또 이게 국민들이 좀 각성을 이게 좀 해야 될 끼긴 한데. 사실은 교육이 문제다. 너무 그냥 교과서도 보면은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왜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뺏어 들어가고 위안부를 동원해서 끌고 가고 할 때 뭐 했냐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기록해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민족적 프레임에 끌려다니면서 반일 감정만 키우고 또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만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셔널리즘. 근데 우리가 맞서서 민족주의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게 시작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한 방문하면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외교적으로 막 일본에서 별로 관심도 없던 독도였는데 이게 막 수면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뭐 독도가 우리 땅이든 한국 땅이든 별 상관없어라는 사람들도 이 민족주의적인 구호에 쓸려가서 또 일본 국민들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네. 당연히 우리 땅이죠. 네, 다시 저는 정대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정대협 같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어쩌면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아요. 만약에 이 위안부 사과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면은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부추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구령 외교다. 뭐다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속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아마 지난주 이거 우리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28일에 처음 속보가 떴을 때에는 네. 아 외교적 성과다라는 언론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국민들도 어리둥절하죠. 아니 한일 관계 이런 갑자기 급속한 진전이?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정대협에서 성명을 발표하죠. 이거는 구령 외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 사실 나눔의 집에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강경하게 정대협이랑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할머니들 같은 경우, 지금 뭐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 이것은 굴욕 협상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며칠 만에 또 이게 바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처음 체결되고 나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시고 일본인이세요? 네, 일본인이신데 이 한일 문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객관적인 연구를 정평하신 분인데, 이분 또한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표를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인용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근데 갑자기 이런 선동문구 이런 게 나타난 게 또 다른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될 때마다 그래요. 그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참 그게 항상 이 결국에 종단에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뭔가 정권의 문제로 자꾸 매도시켜버리는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뭐 정부 자체가 여권이며 야권이며를 떠나서 좀 전반적으로 좀 해소돼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네, 봅니다. 맞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뭐 문제마다 대통령이 해소해야 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옛날부터 했던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히로히토 천황, 그러니까 히로히토 천황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에게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전범이죠. 전범. 천황이 없었다면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일본이에요. 그만큼 그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일본 천황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전범의 조문을 간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미안한데 천황이라는 표현보다 일왕이라는 표현을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아직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일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인들은 카미카제 특공대로서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히로히토 천황이 그런 성명을 냈었죠. 그 자돌 폭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카미카제 공격을 하라.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천황을 일왕으로 낮춰 부르면은 우리야 뭐 기분 좋지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히로히토 천황의 전범의 사실을 책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시각입니다. 또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또 객관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우리로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일왕과 천황의 차이는 다른 게,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일반 전제 국가의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일왕이라고 부르면 아까 말했다시피 천황의 전범 책임을 약화시키는 거죠. 천황이 주도한. 역시 한국 대학생 포럼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은 다르십니다. 회장님 다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정치 외교학과로서 사실 제가 일본을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이 어떻게 해서 뭐 조선을 침략하고자 했는가, 그것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되게 많이 세밀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프로그램이 저격수다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에 걸맞게 이런 정대협이나 뭐 한대련 이런 사람들의 위안부 할머니들, 그 슬픈 역사의 유랑자 같은 분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가슴이 아픕니다.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의 뭔가 진정하지 않은 행위들, 진실되지 않은 뭐 행위들을 다 드러내서, 이분들 사실은 정부에서 이분들을 책임지고, 어떤 분들이요?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이렇게 뭐 거주하는 곳이나 그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역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역사란 국가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픈 문제입니다. 네, 정대현 얘기를 되게 오래 하고 싶었는데 우선 이렇게 할당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이 위안부 협상 문제에 대해 한마디씩을 해볼까요? 그래서 보석 씨부터 아니 뭐 해주세요. 앞에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이제 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달라는 네. 말씀이세요? 예, 잘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도 국민적인 홍에 충족할 수 있는 정부도 또 하나의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에 반한 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예, 정책이나 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가 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뭐 저도 생각하기에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또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이거 끝나고 나서 체결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아쉬운 것들을 하루빨리 객관적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객관성이겠죠. 각기의 연구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재작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이 책임을 인정하라는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소녀상 밑에 있는 그 그림자를 보고 네. 한참을 울었어요. 왜냐면은 소녀상은 되게 소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를 새겨놓은 거는 할머니의 등이 굽은 모습이에요. 아, 그걸 보고 정말 이거는 역사의 피해자들이다. 정말 한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그런 짐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쨌든 책임을 인정했고 부족하지만 또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좀 경색된 한일 관계가 발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일본을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보다 이제는 극1이라고 하죠. 일본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 위안부 네. 할머니들의 이 슬픈 한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과 정부가 그 다음에 학회들이 합쳐서 네. 해결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발점인 거죠. 네. 사과가. 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첫 번째. 병신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예. 네, 첫 번째 논의는 예. 이렇게 마치고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코너가 우리가 저격 수다에 걸맞는 예. 저격성 코너로 꾸며져 있는데요. 아, 또 예.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아트페어 전시관에서 전시되었던 이게 사무 또라이전이에요. 이름이 사무 또라이전. 네, 우선, 또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네요. 뭐라고요? 자극적인 사무 또라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된 작품들인데 이게 보기 불쾌한 것들만 우선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선 닭이에요. 닭. 닭이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네. 이 뒤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예. 무궁화예요. 조정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조정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은 친일파에 불과하였다 라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채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뭐 미국 깃발, 피 춤을 추고 있고 그 뒤를 조정하는 듯한 일본인 이런 그림이고 마지막 사진은 아키히토 서당이 배를 조정하고 있고 그 뒤에 우리나라 국모 옷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팔을 벌리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작품이란 이유로 전시가 됐어요. 세 달 동안. 무슨 메시지인지는 혹시-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홍성담 작가 아니세요? 우선 예. 홍성남 작가들을 필두로 한 예. 여러 작가들 이게 단체가 뭐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민중화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해왔던 일들은 경력들 되게 화려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집회에 어떤 전단을 살포했다. 뭐 어떤 세월호 집회에 어떤 그림을 그렸다. 주로 이렇게 투쟁형 작가들인 거죠. 아, 수진형 참, 근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2012년 그 대선 당시에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 네. 홍성담 작가 예, 그분께서 뭐 이렇게 그림을 몇 개를 그리셨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봤던 게 저는 아직도 그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때 시점 자체가 뭐 상황 자체가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산하는 장면인데 그 출산하는 아이가 네, 저도 이렇게 그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네. 옆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또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아직도 그렇게 충격적이어서 저도 잊혀지지가 충격적이어서 않거든요. 않네요. 네, 그게 네. 2012년 당시에 나돌았던 그림이에요. 예, 2012년 대선 당시에 예, 그 어. 전쯤 전후해가지고 전에 좀 돌았죠. 이 그림이 얼마나 불쾌한 그림이었냐면은 뭐 제가 특정 정치 색깔을 띠고 있어서라고 아니라 제가 여대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여대에서 그 정치학 시간에 토론이 벌어져요. 그때 이 그림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너무 불쾌했어요. 어떤 대략- 면에서 불쾌했었죠? 그러니까 대다수 여대생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박근혜 후보를 당시 후보였어요. 후보를 싫어하지만 이 그림은 보기 역겹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분 다 총살로 여의고 그런 어느 한 여성의 그런 생을 뭐 정말 그 생식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한 뱀이 기어 나오잖아요. 여성의 출산을 또 네. 이렇게 희화화했다는 게. 그래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뭐 지난 세월을 배제하고라도 이제 그런 거 다 빼고라도 봤을 때 그 그림은 누구의 얼굴이 들어 있더라도 정말로 충분히 역겹고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런 좀 졸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상식선에서 벗어난 네. 졸작. 그리고 이 같은 작가의 그림이에요. 홍성담 화백이 2012년에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고 2014년에는 광주 비엔날 전시회에서 네. 다행히 광주시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그 작품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목은 세월 내월이라는 세월 작품인데 5월. 세월 5월이라는 네. 작품인데 세월호 플러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걸 그 그렇게 합치냐?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월호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그분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셨던 분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는 그 분이 네. 이제 광주 그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한테 주먹밥을 나눠주고 또 배에서 끌어올린다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과 네.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사건 전혀 연관이 없는 네, 민주화 사건을 투사랑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제 연관성을 좀 찾기 힘들어요. 또 연관성 또 그 작품에서 보면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뭐 중앙에서 이제 좌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네. 허수아비로 표현했죠. 예. 근데 뭐 그림의 강도로 따지면 사실 그 2012년에 나왔던 그 작품에 비해서 뭐 상당히 뭐 떨어지고 좀 절제가 되고 격식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발전한 건가요? 발전한 거죠. 발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그 무능함 자체를 이렇게 본인들은 이런 그림으로 표출했다는 거 자체.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네. 그 독일에 이제 전시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셨었나봐요. 막 작품들 뭐 닭대가리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작품명이에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닭대가리, 뭐 바리깡, 유신 스타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작품 몇 개를 이렇게 막 들고 왔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국내 운항사에서 그 작품을 이제 독일로 출품을 하려고 했는 이제 운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운송 과정에서 이제 운항사에서 거절을 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음모론적이다. 이건 국가에서 막은 것이다. 근데 독일은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강한 국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도 영화에서도 제복 예. 입은 자에 대한 살해 장면, 예. 아니면은 이 여성에 대한 폭력 장면 이런 것들은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참 그걸 또 일단 뭐 너무- 국내에서는 확실하게 네. 국내에서 이제 뭐 본인들은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출품을 좀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뭐 계속 이제 한겨레 그다음에 저기 뭐냐 하나 더 있잖아요 경향신문 뭐 이런 데서 아. 보도를 하고 근데 네. 사실 이게 아까 논의랑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항상 그 홍성담 화백이나 이런 민중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를 모사하면서 항상 그 뒤에서 뭐 일본의 정치인들이 조정을 하는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이 반일 프레임을 극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만큼 답없게 한일 외교 관계를 가져간 대통령도 없거든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이후부터 한일 관계는 계속 경색돼 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총리만 만나면은 위안부 문제 인정해라, 침략 사실 인정해라, 이거 안 하면은 거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했기 때문에 경색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G20 회의에서는 눈도 안 마주쳤죠, 아마. 네. 근데 아예 정말 이것 때문에 미국도 되게 힘들어하고 했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을 그냥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요소 감정적으로 이제 그 네. 적대적인 요소들을 다 배합을 해서 네. 섞어서 이제 그냥 네. 방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끼워 맞춘 거죠. 끼워 맞춘다. 맞춘다. 저는 끼워 맞춘다 하면 괜찮다. 맞는 이것이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뭐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술 아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지만 대충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예, 의미는 대충 뭐 딱 머릿속에 유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현대 미술이라고 해서 변기통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이다 라는 네. 식으로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뭐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걸 대중한테 이해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막 난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야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라는 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품들, 오히려 혐오감을 이끌어내는 작품들을 예술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예술을 좀 빙자한 네, 그래서 그런 이 양아치 같은 그런 응? 아니, 양아치 예술 플러스 벼슬아치. 벼슬아치요? 그럼 나도 나는- 양아치인 줄 알았네. 그럼 난 예술가야 이렇게 하면서 꺼들럭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의미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샤를리 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 프랑스의 네. 네, 프랑스의 풍자 네. 주간지죠.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고 작년에 또 이 예. 테러를 당했어요. 직접적으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샤를리 앱도 테러. 질수이 샤를리 앱도 이 시위로 되게 유명했었죠, 한동안. 근데 네, 기억나시나요? 예. 그 샤를리 앱도는 이 표현의 자유의 장이라고 그때도 상징적으로 또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샤를리 앱도는 또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프랑스의 일베라든가 프랑스의 오유라 이런 뭐 프랑스의 그 화백군 같은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그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근데 이런 샤를리 앱도가 그때는 테러를 당했으니까 모두의 영웅인 것처럼 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다 같은 문제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 극단화될수록 본인 이중잣 때 빠지지 않는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리스 샤넷이라고 있어요. 네, 모리스 샤넷이라고 샤를리 앱도의 작가가 계셨습니다. 네, 어쨌든 2009년에 해고를 당했는데 본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비꼬았다고 근데 사과를 안 했다고 해고를 당했어요. 샤를리 앱도에서. 근데 이게 샤를리 앱도가 유대인을 비난하면 인종차별주의자고 중동인을 비난하면은 사상의 자유고 이런 것을 보이는 게 이중잣대죠. 네, 극단적일수록 이중잣대를 보이는 게 그래요? 아닐까. 또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풍자한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네. 뭐 표현의 자유다,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해놓고 본인들에게 또 예. 비난이 가면은 이제 또 이 얘기를 또 해도 되나 싶는데 예전에 그 내내치킨 사건 있었잖아요, 작년에.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작년에 내내치킨의 그 사진을 보니까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치킨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내치킨에서 이렇게 했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은 노무현 대통령도 맛있게 먹고 갈 치킨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본인들은 해명을 했어. 본인들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뭐 공개된 사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인들만 거니까. 알 수 있죠. 예.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건 고인 모독이다.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비하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에 또 똑같은 그 다른 잣대를 들여대고 있으니까 그게 저는 좀 참 아쉽다. 그쵸, 그래서 이중잣대. 예. 이게 사실 그 내내치킨을 합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닭다리를 껴안고 있는 예, 예. 걸 합성한 그 사람은 그 노무현 재단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홍성담 화백은 그러면은 장담하시지 그거의 몇 않나? 배가 네. 되는 그런 짓을 하고도 파장도 크죠. 예. 뭐 박정희 대통령 유족 분들께 사과를 하셨나요? 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있는지. 아,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2015년 와서 또 그런 세월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 자유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자유와 뗄 수 없는 단어가 책임이라고 책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을 이 사람들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만 누리고 있고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슷한 뭐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삶 자체에 투영된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그냥 하나예요. 내가 싫으면 남한테도 안 하면 돼요. 넌 안 되고 난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하려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좀 정제되게 좀 사용을 하자라고 하면 정제되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분의 참 그 가치가 좀 본인들도 혼용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달고 있는 타이틀이 민중화가예요. 민중화가. 또 민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투쟁형 화가가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물론 예술가들이 혹은 문화인들이 우리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특유의 재치와 풍자로 이렇게 세상을 꼬집고 우리 사회를 정의 방향으로 이끌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피카소도 그런 역할을 했고 예를 들어 김수영 시인 같은 오적 같은 경우는 우리 명작이죠. 민중 사회 기회 남을 네, 명작이죠. 민주화를 이끈. 근데 지금 과연 이런 민중화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지금이 독재 시대면은 이게 전시되지도 않았죠. 그것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독재라 비판하도 지금 독재 시대라고 보긴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면 본인은 좀 그 종택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런 뭐 화가들의 그 혁명적인 제스처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표현의 자유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도 표현의 자유, 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사항에는 또 다시 또 이렇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도 써져 있습니다. 그게 아까 여명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아닌가. 저는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시립이네? 시립이네요. 하긴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분의 시립이네요. 그분의 시립. 네, 그렇죠. 하필 시립이야 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성도 객관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과연 그냥도 보기 싫은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시민들이 봐야겠냐는 말이에요. 네, 돈 주고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몇천 원씩 내긴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 아까 다시 논의를 잠깐. 이 한마디로 386 화가들이죠. 보면은 프레임을 관통하는 주제는 반미예요. 반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386 운동의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386 운동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제 생각에는 본인들 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침묵에 빠진 우리 예술계를 살리고는 계신지 더 악화시키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들이 그 환호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잠시 본인들을 저도 이제 종택 씨 말씀처럼 본인들의 그런 좀 혁명적인 사고와 좀 반정부적인 그런 인식 자체가 본인들은 되게 거기서 환호를 받고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꾸 그냥 본인들이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자꾸 이제 뭐 그런 조금 사람들이 듣기 좀 자극적인 단어들로만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려고 해서는 그게 과연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라는 데는 저도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예술인의 이름을 팔아먹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정말 순수하게 예술에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못 마치고 있는 분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예술이랑 같은 이름을 가지고 좀 폄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상. 네, 서보성님이 정말 아까 네. 발전과 또 뭐라 하셨죠?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발전과 개발이라 하셨는데, 근데 그리고- 그분들 사고가 정말 사춘기 아이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건 뭐가 예, 다른 건지 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은 네. 오로지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식이군요. 오히려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386 시대에 80년대 형성된 그 세계관을 못 깨고 나온 거잖아요. 아, 또 피해자일 수도 있죠. 피해자이자 피의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아, 그러니까 네. 그 자신만의 알을 못 깨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좀 불쌍한. 그래요. 또 이 그림이랑 또 별개지만 그 음악으로 또 이렇게 항상 또 운동권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시는 그 윤민석 네. 작가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작가라고 해야 되나? 예. 김민석 씨라고 하죠. 거기도 그 아주 한 1980년대 한창 후 저희 나라 이제 격동기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세월호 이제 추모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록된 곡을 보니까 뭐 분노해서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되게 그 선동적인 문구들을 안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세월호가 과연 그런 안전사고가 그런 가깝지 않나요? 참사였습니까? 네. 예. 좀 말씀드리기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참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끼워 맞추려 하는 예, 거. 좀 악용을 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많아요. 뭐 다이빙 벨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서 무리를 빚었던 다이빙 벨. 또 올해는 같은 주제였지만 상영이 되지 않았어요. 국민적인 반발로 네. 나쁜 나라 아, 한마디로 희생자들을 팔아먹는 그런 거죠. 아, 작년 포스터가, 11월쯤인가? 네. 예, 뭐 교실 네. 이렇게 포스터. 네. 끔찍하던데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또-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표현의 자유라는 말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영화들이 잘 못하죠. 흥행 못하잖아요. 네. 분노를 조장하고 슬픔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진실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대중들이 현명해진 시민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이거 좀, 뭐, 언어를 어떻게 순화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스들은 좀 단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떤 소스가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이 요동칠지는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방심하고 할 게 아니라 계속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꾸 이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이제 진실에 좀 추구하려는 그 자세가 네. 저희가 좀 계속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네. 생각이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예술가로서의 그런 표현의 자유가 오늘 네. 우리의 주제였는데, 또 어디까지 샜네 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키워드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예술가면은 예술가의 발전, 그다음에 자기 개발, 이 한국계 예술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지. 저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발을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예술가들은 그 좋게 봐서 많이 양보해서 표현의 자유를 뭐 인정해준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뭐 질서에 의해 이제 낙오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없어질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서울시립미술관이죠. 네, 허가를 그리고 해준. 공공성도 문제예요. 네,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게끔 해준 이 서울시립미술관. 보고 계십니까? 네, 제 생각에도 안 볼 거예요, 저는. 제 그래요. 생각 미천한 프로까지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제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가 오늘도 훌륭하게 자기 작품 세계를 위해서 네. 개발하고 계시고 그런 예술가분이 많은데 차라리 그런 공공재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게 훨씬 더 그래요. 좋지 좋은 않을까.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요즘-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저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오페라 하시고 이렇게 악기 다루시고 그런 네. 그 되게 엘레강스한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거리로 내몰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서울에도 이제 뭐 좋은 오페라 하우스도 지으면 좋고 그다음 뭐 홀도 이렇게 좀 잘 마련을 해서 네. 이제 저희도 어차피 시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개발을 한 거라면
뭐 생각보다 저희가 비싸지 않은 돈에 저희가 그 고급 예술을 또 관람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도 돌아가는 예, 거죠. 시민성도 높아지고 의식도 높아지는 거고 예술성도 높아지는 건데 참 그런 부분으로 자꾸 뭐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조금 상대적으로 방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참 또 안타까운 또 본연을 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 아쉬운 마음으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